안녕하세요. 꽁꽁 숨기고 싶었던 저의 이야기를 이렇게 꺼내보고 싶어 사연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평범한 하지만은 아는 삶을 살았던 소녀예요. 어릴 때부터 아빠의 얼굴은 보지도 못했고 술에 쩔어 사는 엄마와 몸이 아픈 외할머니와 함께 살았죠. 엄마는 남자들을 접대하는 일을 했어요. 다른 엄마들 나갈 시간에 엄만 들어왔고 남들이 퇴근할 시간에 엄만 출근했죠. 그 어린 나이에 엄마의 몸에서 나는 짙은 향수 냄새 그리고 분칠하는 모습에서 어렴풋이 느낄 수 있었죠. 우리 엄마 조금은 평범하지 않은 일을 하구나 라고요. 할머니는 그래도 엄마가 벌어오는 돈 덕분에 약도 먹고 살 수 있으니까 별 터치를 안 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저희 할머니는 수화로만 대화를 할 수 있는 청각 장애인이거든요. 후천적으로 청각에 장애가 생긴 거면 사람들 입모양을 보고 대화를 할 수 있는데 할머니는 그게 아니었기 때문에 저희가 흔히 쓰는 한국말이 외국어처럼 느껴지세요. 그래서 저도 할머니와 대화를 하기 위해 수화를 배웠고 길거리에서 종종 할머니와 걸어갈 때면 수화로 대화를 했죠. 그런데 참 애들이 너무한 게 제가 손짓으로 이상한 것을 한다며 놀리는 거예요. 너 손으로 뭐하냐? 바보냐? 왜 허우적대? 아 맞다. 니네 할머니 병자라며 라는 식으로요. 그 어린 나이에 그런 말이 얼마나 상처였겠어요. 그때부터 저는 친구 없이 그냥 집에서 혼자 놀기 시작했습니다. 저의 유일한 말동무는 옆집 순이라는 강아지, 그리고 자기 전에 귓가로 스며드는 잔잔한 귀뚜라미 소리였죠. 덕분에 외롭지 않게 잠에 들 수 있었거든요. 여튼 그렇게 힘든 어린 시절을 보내고 있을 무렵 엄마는 저와 할머니를 버리고 가셨습니다. 왜냐고요? 엄마는 다른 남자를 만나 재혼을 하셨거든요. 너도 클 만큼 컸으니까 이젠 너 길 찾아가. 할머니 약값은 엄마가 서랍 안에 넣어뒀으니까 그걸로 쓰고, 그리고 할머니 이제 나이도 80이 다 넘어서 지연되고 나라에서 나오는 돈도 있잖아. 엄마도 지친다. 하면서요. 사실 그동안 엄마가 제게 해준 것도 없고 술만 마시고 오면은 횡패를 부렸기 때문에 엄마가 절 버리고 다른 집으로 간다고 해서 서운한 거 없었습니다. 그저 그냥 무덤덤했어요. 그렇게 엄마는 떠났고 할머니와 저만 남은 거죠. 16살, 17살이라는 나이에 한순간에 가장이 된 전 어깨가 너무 무거웠습니다. 그리고 새로 올라간 고등학교에서도 적응하지 못하고 끙끙대고 아침에 일어나는 게 무서웠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할머니가 쓰러지시고 하나 남은 가족마저 할머니마저 세상을 떠난 거죠. 엄마는 돈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할머니 장례를 치르지도 않고 바로 화장해버렸어요. 그 어린 나이에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었죠. 너무나 슬펐고 그냥 콱 죽고 싶었습니다. 전 학교를 자퇴했어요. 더 이상 공부는 의미가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아르바이트를 하며 제 입에 풀칠할 돈을 벌고 있었을 때 거기 같이 일하는 사람과 만남을 시작했어요. 그땐 너무나 외롭고 정말 힘들었거든요. 누가 제 곁에 있어줬으면 좋겠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20살도 안 된 제가 뭘 알겠어요. 어떤 놈이 좋은 놈이고 나쁜 놈이고 만나면 안 되는 놈인지요. 만나면 만날수록 저희 몸만 원하는 것 같고 절 만만하게 보는 게 느껴져 헤어지자고 했습니다. 나 있잖아. 지금 너무 힘들어. 누구 사귈 시기 아닌 것 같아. 정말 미안한데 우리 헤어지자. 좋은 여자 만나. 뭐?
우리가 어떻게 헤어져? 그런 소리 하지 마. 하면서 절 잡더라고요. 하지만 그것은 집착이 되었고 광기가 되었고 결국 일이 터진 겁니다. 그놈 자식이 제가 있는 집에 쳐들어와 저를 범한 거였어요. 이렇게 헤어질 수는 없다고 하면서 더러운 짓거리를 한 거죠. 한없이 힘없고 약한 전 그 상황에서 무엇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한때 사귄 남자였지만 이런 식으로 하는 건 범죄였어요. 순식간에 전 충격에 빠졌고 그 남자는 정신을 차린 뒤 미안해.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라는 말과 함께 호련히 저희 집을 빠져나갔습니다. 전 후에 일어날 일이 너무나 두려워 경찰에 신고하지도 못했어요. 부모님이 있거나 주변에 어른이 있었다면 도움을 청했겠지요. 하지만 아무것도 없던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그저 그 지역을 떠나는 것뿐이었습니다. 보증금 빼고 저 멀리 강원도로 가버렸어요. 그곳에서 다행히 고깃집 일을 잡고 살고 있는데 생리를 4달이나 안 하더라고요. 설마 아닐 거야 하는 마음으로 테스트기를 한 결과 2줄이었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는 줄 알았어요. 아니야 하면서 소리쳤죠. 그때부터 진짜 지옥이 시작되었습니다. 안 그래도 매일 밤 악몽을 꿀까봐 잠들지 못했는데 그리 되니 잠에 들 수조차 없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뜬 눈으로 거의 3일 내내 지샜어요. 아이를 떼려고 일부러 계단에서 굴러보기도 하고 했죠. 하지만 생명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행동을 할수록 저희 죄책감만 커졌죠. 사랑해서 임신한 것도 아니고 안 좋은 일로 한 임신인데 어린 나이에 했던 전 모든 게 너무나 무서웠습니다. 배는 불러오고 점점 몸이 무거워지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죠. 6개월이 넘어가자 몸 상태가 말이 아니어서 일을 가지도 못했습니다. 미치겠다 싶었던 전 아름아름 찾아간 미혼모 센터에 가게 되었죠. 거기서도 있다가 터스야 또 뭐 신고해야 할 게 너무나 많아 뛰쳐나왔습니다. 수중에 있는 50만 원으로 몇 달을 버텼어요. 거의 노숙자 생활을 한 거죠. 무너지기 직전인 고시원에 들어가 3달이나 방세가 밀리면서도 뻔뻔하게 일단 몸을 거기에 구겨 넣었습니다. 불행 중 다행인지 다행히 고깃집 서빙과 달리 앉아서 일할 수 있는 옷을 개는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같이 일하는 아줌마들께서 묻더라고요. 아가씨, 왜 이렇게 배가 나왔어? 하면서요. 전 임신 사실을 들킬까봐 살이 쪘다고 하며 둘러댔죠. 하지만 한 아줌마가 눈치를 챈 거죠. 갑자기 저를 뒤로 부르더라고요. 솔직히 말해봐. 자기 임신한 거지? 엄만 알아? 어떻게 된 거야? 아줌마, 저 부모님 없어요. 할머니 손에서 컸는데 할머니도 돌아가셨어요. 이 아이 원치 않는 임신으로 가신 거예요. 고등학교 자퇴하고 일하다가 만난 남자친구가 절 허락 없이 말하기도 싫어요. 저 어떻게 해요? 라고 하며 그 아줌마 품에 안겨 펑펑 울었죠. 아줌마는 사태의 심각성을 눈치채고 다른 직원들이 못 들게 절 작은 골방으로 데려가 몸 상태를 봤습니다. 아이는 어떻게 낳을 작정이냐고 하며 제게 묻더라고요. 모르겠어요. 라고 하자 아줌마는 도와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아는 조산사 친구가 있는데 거기 병원에서 낳자고 하면서요. 제가 누구 도움받는 것을 싫어하는 성격인데 그때는 너무 상황이 심각해서 정말 그 아주머니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시간이 흘러 아이를 낳았고
있었고, 다행히 아주머니와 조산사분이 덕으로 비용 같은 부분은 해결되었고, 아이는 너무나 건강했어요. 저를 닮은 건지 속눈썹이 참 길고 신기하더라고요. 처음 아이를 낳았을 땐 너무 어색했죠. 그런데 자꾸 같이 있다 보니까 정말 내가 낳은 새끼가 맞구나 싶었죠. 하지만 현실이 벽은 막막했습니다. 그나마 아주머니께서 밥이랑 이것저것 이부자리 챙겨주셔서 살만했는데, 제가 아이를 낳고 한 달 뒤에 아주머니 아들이 암이 걸린 거였어요. 그래서 아주머니는 그 지역을 떠나 서울대학병원으로 올라가 아들의 병간호를 해야 했던 겁니다. 제게 말하더라고요. 너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왜 이렇게 삶이 힘드니? 정말. 그래도 아줌마가 너 옆에서 좀 많이 도와주려 했는데 일이 이렇게 되었구나. 미안하다. 그래도 살다 보면 살 길 다 나오니까 포기하지 말고 하면서 제 손에 돈 30만 원을 쥐어주시더라고요. 아니에요. 제가 뭐 잘했다고 이런 큰 돈을 주세요. 저 정말 잘 살 수 있어요. 라고 하면서 극구 사양했지만 아줌마의 간절함 때문에 결국 전 그 돈을 받고 아이와 함께 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걱정이 된 건지 아줌마는 제 손에 진미채부터 시작해 산부 몸에 좋다는 미역줄거리, 소고리, 장조림 등등 엄마처럼 바리바리 싸주셨어요. 전 감사함에 눈물을 훔치고 그렇게 정말 허허 벌판에 혼자 남게 된 그런 상황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사는 거 절대로 쉽지 않았어요. 고시원에서 아이를 키울 수 없었고 출생신고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가에서 나오는 아이 지원금 같은 것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출생신고하면 제 인생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어찌저찌 미혼모 센터에서 급하게 지원을 받아 작은 지하방을 얻게 되었고 그곳에서 아이를 키웠어요. 다행히 한 식당 주인의 배려로 주방 한켠에서 아이를 업으며 설거지를 할 수 있었고 그렇게 한 일로 하루에 2만 원 남짓한 돈을 벌어 아이를 키웠죠. 그런데 너무 지치더라고요. 20살이 채 안 된 제가 감당하기엔 너무나 어마어마한 일이었어요.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때 제가 딱 아이를 낳았을 때 베이비박스가 생겨났어요. 신문 기사를 본 전 그곳으로 갔습니다. 막상 그곳에 가서 아이를 낳으려니 손이 덜덜 떨리고 도저히 못하겠더라고요. 키운 정이 있다고 그래도 아이와 조금 함께한 시간이 발목을 잡더라고요. 얼마나 그곳에 많이 갔는지 몰라요.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그냥 다 포기하자는 심정으로 10번도 더 서성였죠. 그러자 거기 CCTV에 제 모습이 찍혔나봐요. 그 안에서 목사님 겸 심리상담사 분이 나오셔서 제게 말을 걸더라고요. 학생, 나랑 이야기 좀 할 수 있어? 하면서요. 전 급하게 도망을 쳤지만 결국 그분이 손에 잡혀 이야기를 했어요. 더 이상 아이를 키울 수 없을 것 같다고 하면서요. 제가 손에 바리바리 쌓은 아이 물품들과 아이의 이름 그리고 편지까지 건네주며 전 말했죠. 저요 정말 꼭 아이 찾으러 다시 올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 이름 꼭 제가 지은 걸로 계속 써주세요. 저 너무 힘들어요. 사람들이 저 욕할 거 알아요. 그런데 저 지금은 숨도 못 쉬겠어요. 바다 한가운데 딱 입만 벌려져 있는 것 같아요. 막 저기서 파도가 몰려오는 기분이에요.
나는 발에 모래주머니 주렁주렁 달려있고 등에 아이까지 엎혀있는데 아무리 벌보등 쳐도 자꾸 가라앉고 날